김관진, 김용판 이야기들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어떻게 덮었나 하고 사실 연결된 이야기예요. 그때 2010년에는 덤대 성공했죠. 그런데 2017년에 그 덮는 과정에서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국정원이. 압수수색 하도록 했다. 사법 방해를 했다. 그 국정원 TF에 의해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파견 검사들이 이제 구속도 되고 그 와중에 국정원 소속의 정 변호사 예. 자살 사건이 일어나죠. 예. 그런데 이게 의혹이 많다. 단순히 자살, 경찰은 자살로 처리해 버렸어요. 현재 공식적인 결론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다루긴 했는데 뭐 정치적 타살이라고, 그러니까 물리적, 생물학적 타살이라고 결론 나지 못했고,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인가? 이때까지 나온 결론이 유가족 친형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변호사가 이제 발견되기 전날 자살 시도가 있었고 첫 뉴스 보도가 그랬어요. 자살 시도가 있었고 그 다음 날 번개탄으로 자살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짧게 처음 나온 뉴스였죠. 전날은 강릉, 그 다음 날은 춘천. 네. 그렇게 보도되고 그 보도는 사실은 끝났어요. 그 이후에 후속 보도라는 게 별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 자살 시도가 있었으니 아마도 다음날 첫날은 실패했고 그 다음날은 자살했나 보다라고 그냥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이제 유가족들은 처음부터 이상했다고 해요. 가장 처음부터. 그리고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가장 먼저 생각한 분이 형님이었다고. 네. 형님이 네. 그 사건이 국정원 같은 경우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 빨리 이제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조용히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그렇게 움직였었는데 형님이 여기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이상하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해서 예. 경찰이 재수사에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형님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형님이신 거예요. 예. 실제로는 어떤 수사관보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무엇이 어떻게 이상한지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다리 사진을 보자마자 아, 이게 진짜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뛰어내려서 119 구출하여 등등으로 처음에 기사가 났었죠. 네. 그 다리가 여기에요. 사람이 자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깊이도 얕고. 저 위는 2차선인데 왕복, 그러니까 차가 한 대 가면 저쪽에서 오는데 차가 많이 다녀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저기서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앞차 뒤차에서 막혀서 다 쳐다보게 돼 있어요. 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고. 사람들이 많고요. 저기는 1.5m 수심이어서 딱 봐도 여기서 여기서 사진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가 모래예요. 여기가 다리고 네. 저 제일 깊은 데가 1.5밖에 안 되고 자살할 수, 그러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내가 자살을 하겠다고 뛰어내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을 보자마자 아 이게 진짜 자살 시도가 아니라 날 좀 제발 그만 괴롭혀라 라고 하는 어떤 행동이었구나 보라고 저는 그렇게 처음 이상했어요. 네, 형님 이게 첫날이었고요. 받아들였는데. 23일 날 검찰 조사가 있었어요. 정 변호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있었는데 제가 23일 날 저녁하고 24일 날 그 검찰 관계자들하고 뭐 얘기하는 도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뭐 정 변호사가 아무런 변고를 겪거나 무슨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정 변호사가 수사에 잘 협조하고 그 수사도 얘기하고 있고 정 변호사는 그 국정원 TF팀, 그러니까 다 가리려는 TF팀에서 중요한 사람도 아니었고 이 사람은 중요한 것은 책임질 사람도 아니고 사법 처리 대상이 아예 아니었어요. 아예 아니었고 수사를 잘 받고 가서 그 다음 수사 때까지 자료를 가지고 오마하고 잘 헤어진 상태. 아. 피의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TF 소속으로 이 숨겨졌던 거를 밝히는 팀에 소속돼 있었지 조사를 받고 피의자가 될 신분이 아니었다고요. 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언론 보도가 자세히 나오지 않으니까 피의자가 되어서 조사를 받다 구속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심리적 압박이 돼서 자살했을지 모른다 이런 스토리를 그리고 있었다면 거꾸로예요. 이분은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쪽에서 검찰에 협조해서 그 수사 대상도 아니고 피의자 구속될 대상도 아닌 사람이었단 말이죠. 국정원에서 집으로 처음으로 전화가 갑니다. 가서. 10월 30일은 그 사고가 있었던 날인데 네. 그날 아침이군요. 네, 그날 아침 9시 30분경에 집으로 전화가 와서 이제 정치호 변호사가 출근하지 않았다. 네. 근데 혹시 주말에 어디 친구들하고 어디 가진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의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 치료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되게 무관심하게 아니 무슨 출근을 안 했는데 회사에서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국정원에서 전화가 오냐. 그냥 다음에 또 혹시 전화가 오면 뭐 때문에 그러는지 자세히 좀 여쭤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 전화 끊고 한 10분인가 있다가 국정원에서 또 두 번째 전화가 왔어요. 와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데 집으로까지 전화를 했냐 했는데 그때 이제 23일 날 검찰 조사 받고 또 이런 저런 일이 있었다고 국정원 직원이 말을 하면서 근데 정치호 변호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버지께서 119에다가 위치 추적을 좀 부탁한다고. 위치 추적을 네, 119에 부탁한다고. 핸드폰, 국정원이 핸드폰 위치 추적을 좀 부탁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제 소리네. 그 전화를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럼 제 번호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처음 통화한 게 이제 그 당일날 이제 1시 30분 경에 똑같은 국정원 직원이 전화 와서 네. 지금 아버님한테 했던 얘기를 무슨 일이냐라고 이제 제가 대묻자 뭐 실은 이제 검찰 조사가 좀 있었고 제가 이제 이상하게 생각했던 첫 부분이 23일 날 검찰 조사 받고 26일이 목요일인데요. 목요일 아침 7시경에 일찍 출근해서 동료 직원하고 산책을 하면서 죽겠다고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죽겠다고 하냐 그랬더니 뭐 자기가 책임질 일도 아닌데 다 뒤집어 쓰는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 나만 없어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한테.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전화해서 자기만 없어지면 된다고 말했다고 전해준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상해요. 국정원이 위치 추적을 못해서 119로 전화해가지고 119로 하여금 위치 추적을 하라고 요청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절대. 2015년에 마티즈 자살 사건 있지 않습니까? 똑같지? 그게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때 가족한테 연락해서 실종 신고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119를 요청하지. 119에 불러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다. 죽음을 몰랐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정원이 위치 추적이라면 119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고 실시간으로 할 수 있지. 선수들이죠. 네, 그걸 가족에게 전화해서 위치 추적을 119에 의뢰해서 하라고 하는 것부터 이상한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당일날 2시에 서울중앙지검이 2차 출두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1시 30분에 전화를 했으니까 그럼 2시까지 기다려 보자고. 혹시 전화가 안 오면 나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때 신고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2시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서 한 2시 20분경에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출두를 안 한 것 같다고. 그럼 내가 신고를 하겠다. 그리고 119에다 제가 전화를 걸었죠. 119에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이제 아까 국정원 직원이 핸드폰을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실종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112에. 예, 119에. 그랬더니 119에 계신 분이 안내를 어떻게 해주냐면 실종 신고는 112에다 하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끊자마자 바로 112에다 신고를 했어요. 112에 신고해서 나이 밝히고 또 전화번호, 주소, 직업도 밝혔습니다. 직업도 다 밝히고 실종이 됐다. 그러고 나서 바로 국정원증은 전화가 왔죠. 저한테. 네. 전화가 와서 다시. 신고하셨냐? 네, 신고했습니다. 119에다 하셨냐고. 아니요, 112에다 했습니다. 119는 실종 신고를 안 받는다는데 왜 119를 가르쳐 주셨냐고. 그랬더니 그 직원분이 119라던데요. 이렇게 말끝을 막 흐리더라고요. 그러던데요. 웃긴 새끼들. 그분이 이제 4급 공무원인데요. 저희 동생이 5급인데 그분이 4급, 4급이 무려. 4급이면 정치호 변호사 바로 옆자리 선임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119라고 말것을 흐려서 혹시 뭐 어디 저희 회사 소속 이런 걸 밝히셨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황에 회사 이런 걸 따지게 생겼냐고 그냥 국정원이라고 밝혔다고 그랬더니 뭐 그 직원이 알았다고 하고 바로 끊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이루어져요. 수사가. 근데 119에 신고하면 구조가 먼저야. 그렇지. 그래서 그 유리창을 깨거나 예, 그래서 현장이 훼손돼요. 예, 수사가 아니라. 예, 수사가 아니라 구출이 죽은지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 안에. 예. 그러면 현장이 훼손되고 119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것이 그 변사일 경우에 그 다음에 경찰로 넘어간다고. 네. 그래서 지난번 마티즈 때도 119를 굳이 119에 하라고 계속 요구하거든. 자,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예. 경찰보다 국정원 직원들이 먼저 도착합니다. 오, 마티즈 때도 마찬가지였거든. 물론 국정원 직원들의 핸드폰은 위치 추적이 다 되고 국정원 직원들의 핸드폰이 아니라 그냥 일반 포도 얘네들 위치 추적을 다 할 수 있어요. 네. 경찰도 할 수 있는 걸 왜 국정원이 못 해요? 국정원 전화기는 꺼져도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119에 전화하라고 가족에게 연락하잖아요.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그리고 꼭 119를 특정해서 그러면 가족들은 119에 하기 마련이거든요. 보통. 지난번 마토지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분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 112에 중간에 신고를 한 거야. 취소시켜 나중에. 112에 다시 연락해가지고 취소하고 다시 119에 연락한다고 두 번이나. 마티즈 사건 때는 그게 기록이 나중에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형님이 받으시고 왜 112인데 이렇게 이제 따지니까 더 이상 못 나간 거죠. 그렇죠. 네. 형님이 그것부터 이상한 정확하게 거예요. 경황이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왜 119죠, 112죠 얘기를 하시고 기억하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다가 말았겠죠. 하다가 말아버린 네.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112가 가면 수사가 되고 거기서 국정을 껴들기가 힘들잖아요. 수사라는 건 왜 사망했는지부터 따지기 시작하고 바로 들어가거든요. 경찰은 변사체가 발견됐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전화했던 당사자를 그날 당일 저녁 7시경에 제가 만납니다. 그래서 정치호 변호사 옆자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23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갔을 때부터 이제 29일 날 최종적으로 강릉에서 아침 7시 핸드폰이 꺼질 때까지를 2시간 동안의 스토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맨날 며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살다 형님 그런 얼굴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저한테 그러길래 적당히 설명해도 되는데 마치 얘가 죽을 걸 각오하고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길래 계속 들었죠. 그랬더니 7시에 직원한테 죽겠다고 말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9시경에 그 법률 보좌관실에 있는 검사들하고 같이 회의를 같이 했답니다. 정치호 변호사랑. 그러지 마라. 다른 변호사들도 다 조사받고 하는데 별일 없을 거다. 안심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죽겠다. 이렇게 그럴 줄 알았으면 어디다 붙잡아 둘 건데 그냥 자살
조짐을 자기는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달한 거거든요. 네, 네. 야. 거의 근데 자살 조짐이 아니라 좀 사라졌을 뿐인데 연락이 안 될 뿐인데 지금 그 시신이 발견된 것도 아닌데 거의 조금 이때는 아직도 시신이 발견되거나 죽었다는 걸 모를 때예요. 네 모를 때인데 전날인데 마치 죽어서 발견될 것을 아는 사람처럼 그런 얼굴은 처음 봤다. 다들 말렸다. 이 얘기를 전달했다는 그러니까 거지. 자살한 채로 발견될 수도 있으니 각오하라. 마치 그런 느낌을 받게끔. 자살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전달하는 거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 이제 예. 우리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형님 혹시 그 가족들이 저희 국정원에 부탁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은 그 상황에서 할 질문은 아니잖아요. 아, 진짜.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감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춘천에 있는 그 모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군 생활하면서 영향을 받은 군 법무관한테 영향을 받아서 사법고시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아마 만나러 갔을 것이다. 평상시에도 그분을 되게 존경하고 멘토처럼 따랐으니 저 생각에는 그분 댁에서 지금 아마 머무르고 있을 것 같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살아있는 줄 알고 그분을 꼭 좀 찾아주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되게 무덤덤하게 제 얘기를 듣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면 형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무슨 수가 있더라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분을 꼭 찾아야겠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답보다는 뭐 또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뭐 또 다른 뭐 요구 사항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정원에서 이제 좀 공명하고 정대하게 이제 동생을 꼭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하고 그분하고 헤어졌죠. 그때가 이제 한 9시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정확히 헤어지고 나서 한 30분이 채 안 됐어요. 한 25분, 제 기억으로는 한 2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때 전화가 한 통 더 왔죠. 그분께서 좀 전에 만났던 분이 형님 어떡하죠? 이렇게 시작하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감했죠. 그리고 이제 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죠. 차량이 발견됐다고 어디서 발견됐냐 그랬더니 소양강댐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어떻게 발견됐냐 이런 거 물어보고 제가 한 전화를 못 끊고 한 5분 정도 울은 것 같아요. 차 안에서 네. 막 울면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준비한 차로 이제 현장에 같이 가자.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만나자. 여기죠. 여기 지금 여기 이 사진 보여주는 데가 소양강댐 주변에 있는 주차장인데 저기에서 발견이 됐으니 바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로 부모님을 모시고 저 소양강댐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자동차를 봤습니까? 아니 동생은? 이제 거의 한 10분 정도 있으면 소양강댐에 도착하는데 네. 그 직원이 또 전화가 왔어요. 네. 정치호 변호사를 그 시신을 강원대학병원으로 옮겼다고. 그래서 저는 뭐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왜 그러냐 뭐 이런 것도 못 물어보고 그냥 바로 강원대학병원으로 또 갔죠. 가서 이제 갔더니 그 직원이 와 있더라고요. 다른 분은 안 계시고 그분 혼자 딱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이 벌써 영안실 앞에 서 있어서 이제 영안실에 가서 이제 동생을 확인하고 이제 그렇게 됐죠. 예. 이 칼륨 농도가 높았다면서요.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일단 칼륨 농도가 15. 보통 7 정도 되면 그 이게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심정지 하거든요. 네. 그 안락사 때 염화 칼륨을 쓰거든요. 염화 칼륨을 넣어요. 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한 7 정도 넘어가면 바로 심정지가 오는 즉사하는 상황인데 15가 나오면 당연히 사망이죠. 네 그냥 너무 많이 오버가 된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더 정밀하게 부검의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부검하신 분의 그런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이죠. 네. 그
사망 그리고 추정 시간이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국가수는 사망 추정 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고요. 사망 추정 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국가수가 그걸 하는 데가 국가수인데. 이제 이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제 취재에서 밝힌 내용인데 시체로 발견됐을 당시는 차가 한 대 서 있었는데 근데 그 전에 2대의 차가 이 굉장히 넓은 주차장이네요. 2대의 차가 그 옆에 서 있었다 하는 목격자가 나왔었죠. 서 있었던 차는 정초 변호사 차 뒤편에 네. 진회색 스타렉스 한 대와 은회색 승용차 하나, 하얀색 승용차 3대가 네. 그 넓은 주차장에 3대가 쭈루루 붙어 있었다는 거죠. 붙어 서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면 딴 데 주차했겠죠. 그 넓은 주차장에 이 차 옆에 쭈르륵 서 있었다는 거고 그걸 목격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탔는지 본 적이 없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사망으로 발견된 거거든요. 관련이 있는 거지. 누굴 만난 거야. 만난 이후에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정 변호사를 살해했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 가능성을 따져봐야 돼. 경찰이면 따져봐야지.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혹시 보셨죠, 물론. 네, 다 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동생은 병원으로 실려갔으니까 이제 없는 상태로 춘천 경찰서에서 이제 시신만 얻는 차량을 봤거든요. 차량을 봤는데 문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건 치호가 한 짓이 아니다라고 첫 마디가 그러셨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막내 동생인데요. 막내가 가끔 이제 주말에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자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치호차 상태를 많이 보셨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막내 아들 습성을 잘 아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싶은 거죠. 요 날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저 밑에 바닥에 보이는 저 소주병 2개가 그 위에 저기 네, 그게 이제 하나가 입구가 서로 반대로 돼 있어서 번개탄을 올려놓고 근데 제일 이상하게 생각한 게 저 조금만 위에 보시면 그 노란색 번개탄 봉투가 있거든요. 네. 그 봉지가 그 위에 놔져 있는 거예요. 번개탄을 피워서 죽는 건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네. 예. 눈도 따갑고 그래서 번개탄으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튀어나온 사람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너무 뜨겁고 눈도 따갑고 연기가 네. 질식사하기 전에 너무 괴로워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술을 먹고 도저히 그 몸을 가눌 수 없는 정도 인사불성이 되지 않는 한 번개탄으로 자살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서 실패해서 차 불나고 그것 때문에 벌금 맞는 사람 많아요. 그런 자살 시도 중에. 그리고 그냥 그 번개탄으로 자살에 성공한 사람들도 가만히 있다가 죽지를 못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네네. 이렇게 병들이 바로 옆자리에 정상적으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자는 것처럼 누워 있는 것도 좀 문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분이 만약에 정말로 번개탄으로 자살했다면 괴로워서 이 병들은 다 날아가거나 치워졌어야 해요, 사실.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그리고 저기 탔는데, 번개탄에서 예. 번개탄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그 냄비 같은 거, 냄비나 솥 같은 거를 놓고 거기다 피워요. 그리고 캠핑 가서 보셨다시피 번개탄을 피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피우기가 어렵고 그리고 몇 개를 피웁니다. 한 5-6개를 놓고 피우는데 저거는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에 가서 소주병을 놓고 소주병을 서로 엇갈리게 놓고 여기다가 그 위에다가 번개탄을 올리는 번개탄을 거예요. 하나 피워야 되는데 이걸 피우다가 쉽지 않아요. 이게 일단 디스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걸 피웠어요. 피우고 문을 닫고 와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소곤이 앉아서 자살을 기다리는 그렇죠. 거야. 이게 와서 아이고 숨쉬기 어렵네. 이게 쉽지 않아요. 게다가 또 하나는요. 관련 내용을 전문가들로 듣다 보면 또 알게 된 건데 번개탄은 굉장히 열이 나가지고 앞자리에서 안 피운대요. 뒷자리에 공상 앉아서 뒷자리에.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뜨거워서 죽고 싶은데 그 전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뒷자리에서 피운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더라도 말했듯이 난비 같은 거나 불이 굉장히 세게 올라오거든요. 열기가. 근데 지금은
옆자리에 병에다가 올려놓고 밑에 비닐봉지들은 안 탔잖아. 안 눌어붙었잖아. 안 탔고요. 그리고 병이 멀쩡해요. 병에 붙어 있는 상표 하얀 것도 허옇게 들어붙어 있잖아.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도 몰랐는데 하도 국정원 그 번개탄 자살 미수 혹은 자살 사건이 많아가지고 프로파일러들이나 현장에 나갔던 경찰 아저씨들 그런 분들한테 들어보면 바로 알더라고. 아, 이건 나중에 만드는 건데라고. 경찰도 사실 이거 보자마자 번개탄으로 여기서 피워서 죽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 정도는 금방 알았을 텐데. 네, 요게 이제 그 병이 치워진 자리에 발판인데 저 호일 보이시죠? 호일. 네. 호일 아까 말씀하신 우리 주 기자님 말씀하신 이게 대로 호일이에요. 예. 이게 물병이 이렇게 낮았으면 이 밑에 호일이 호일이었어요. 예, 이게 지금 발판인데 발판이 저렇게 지금 새까맣게 구멍이 날 정도로 탔단 말이에요. 심하게. 네. 그래서 원래는 호일이 없었으면 이게 맞는 상황에 번개탄이 세니까. 근데 호일은 구멍이 하나도 안 났어요. 호일은 구멍이 하나도 안 났는데 변색도 별로 안 됐어요. 예, 이렇게 보니까 발판이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번개탄을 피우면 거품도 좀 물고 눈물도 나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너무 깨끗해요. 그냥 정말로 자는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자이크 되지 않은 정면 사진을 네. 봤는데 잠자는 사진 같아요. 거울림도 없고 거품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그 번개탄이 손에 묻거나 그런 흔적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그 번개탄 비닐봉지가 저 매트 위에 아까 놓여져 있었는데 제가 기자회견 때도 시연을 한번 했었는데요. 번개탄을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까봤거든요. 똑같은 번개탄을 구입해가지고. 근데 어떻게든 손에 자국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해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자살을 할 마음으로 그냥 성급하게 번개탄을 또 한번 깠어요. 2번을 깠는데 두 번째는 너무 많이 묻죠. 재도 많이 떨어지고. 당연해요. 근데 이제 발견될 당시에 부검 결과로는 손, 팔 주변에 특별한 특이 사항이 없는 걸로 분진이 없다. 예, 전혀. 부검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신 인도를 거부하고 있고 장례를 아직 치르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동생 손에서 번개탄 조금이라도 번개탄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전혀 없다. 예, 지금 부검했을 때는 이미 없는 걸로 나왔어요. 지금 막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손에 묻지 않으려고 막 조심스럽게 그렇죠. 끈다는 그럴 게 리 말이 안 없죠. 나와요. 방송에 나가지 않은 얘기들 중에서는 차 뒷 트렁크에 그 대나무 박스 같은 그 세차 이런 박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같이 가셨던 이제 변호인들이 동생 보자기, 변호인 보자기 있어요. 변호인 네, 보자기. 그거를 이제 제가 맨날 들고 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변호인 보자기. 그 보자기 그 네모난 보자기가 한 면이 가위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묻다가 풀기 어려우니까 네. 가위로 자른 거죠. 한쪽은 너무 세게 묶어져 있고 한쪽은 가위줄이 싹 돼 있고 3개 중에서 2개가 가위줄이 돼 있는 보자기가 변호사들이 서류를 들고 다니는 방식이 변호사들이 보면 바로 알아요. 변호사들이 이제 A4지 출력해서 작은 사건도 출력물 이만큼씩 되거든요. 가방이 잘 안 들어가요. 예. 그거를 두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들어갈 가방이 잘 없어요. 그리고 가방 그렇다고 해서 가방이 커지면 너무 무거우니까 그걸 보자기에 싸고 다녀요. 보통은. 그 예전에 부디 조가새우 사건 아시죠? 그것도 이만큼 나왔어요. 갑자기 끼어들고 그래. 용민이가 부디 조카서에다가 모욕 사건 유일하게 재판받는 거 있어요. 어쨌든 예. 변호사들은 변호사 보자기 보면 알거든요. 보자마자 재판이 있으면 문서가 있으면 보자기에 싸고 다녀요. 이렇게. 근데 이제 검찰에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런 변호사고 아마 검찰하다가 제출할 자료를 그 보자기에 쌌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자라니까 캐리어도 넣었겠죠. 그거를 꼭 묶으니까 보자기에 손을 잡으려면 꼭 묶잖아. 남자들이 좁은데 그게 안 풀리니까 자른 거지. 가위로 누군가가. 아, 가져가려고. 그게 정 변호사가 자기 보자기를 가위로 자를 리가 있냐? 그 말이 안 되잖아. 누군가가 급하게 가위로 잘라서 서류를 빼갔다는 얘기지. 근데 보자기만 남겨놓고 한 거지. 그런 정황이 거의 확실하죠. 그거는. 차량에서 발견된 휴대폰 한 대는 평상시 본인이
집하고 국정원하고 이렇게 썼던 일반 폰이고요. 또 한 대는 예전부터 썼던 투지폰 2개를 가져가 다녔고 네. 나머지 하나는 저희 그 여동생하고 또 자기 지인 변호사 중에서 한 분이 알고 있는 번호였어요. 그러니까 네. 총 알고 있는 번호가 3개인데 현장에서 발견된 번호는 핸드폰은 하나, 네. 그다음에 없어진 핸드폰은 2대입니다. 네. 그 없어진 핸드폰 2대 중에 한 대를 갖고 전화를 했을 때 누군가가 받았고 그 뒤로는 다시는 전화를 안 받았다. 그 얘기가 있었던데. 네, 네. 그 핸드폰 한 대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당일날 국정원 직원 만나기 전에 또 모 변호사를 잠깐 만났어요. 만나서 그 치호 정치호 변호사의 행적을 좀 물어보다가 자기가 통화했던 번호 하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혹시 정치호 씨 핸드폰이 아닙니까? 이렇게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죠 그때 받았는데 그분이 네 아닙니다. 그러고 제가 그때 너무 정신이 없을 때라 그냥 그럼 이거 누구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진 않은 것 같고 그냥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네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끊었던 것 같긴 해요. 그 번호를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예. 그 이후에 전화 또 하셨을 거 아니에요? 또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분명히 정 변호사가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번호가 확실하고요. 번호가. 제 말은 뭐냐면 사라진 총 3대 전화기를 들고 다녔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현장에는 하나밖에 발견이 안 됐다는 거고 그중에 사라진 2대 평상시 가족이랑 통화하거나 했던 번호 전화를 이제 바로 했더니 누군가 받았는데 아니라고 끊고 그다음부터 전화를 꺼버렸다. 그 누가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화기도 가져간 거죠. 근데 갑자기 이분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강원도로 떠나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갑자기 주문진에 있다가 동해에 있다가 춘천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호텔에 들어갔다가 새벽에 들어갔다 바로 나오죠. 들어가면서 호텔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그게 하루 숙박하는데 40만 원짜리 되게 대형 룸인데 그거밖에 없는데 10만 원에 그 방을 주겠다고. 새벽에 예, 너무 새벽에 5시 경에 5시에 들어왔으니까요.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안 팔린 방이군요. 네, 그래서 정치호 변호사가 그러면 내가 시간을 좀 더 연장해 달라고. 그래서 호텔 직원이 1시까지 써라 늦게 왔으니까. 근데 정치호 변호사가 2시까지 쓰게 해달라고 그랬답니다. 이제 그 호텔은 문 열고 닫고 하는 게 이제 체크인 체크아웃이 되는데 그냥 가방을 두고 나온 시간이 6시 43분. 자기 국정원 동료 검사한테 50분에 한 통화, 55분에 한 통화 하고요. 새벽에요. 새벽에. 그 새벽에 새벽 6시 50분, 55분에 한 주말이면? 통하고 네. 7시에 자기 동료 직원하고 마지막 통화를 하고 주문진에서 뛰어내린 시간이 아침 9시 53분. 네. 그리고 그다음에 주문진 그 해양초소에서 1시간 반을 쉬다가 2시간 정도 또 행방행위위원했다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은 게 오후 2시. 네. 그다음에 강릉 IC를 빠져나오는 시간이 오후 3시 8분. 네. 춘천 IC에 들어가는 게 5시 46분. 네. 소양강 때문에 올라간 시간이 7시 40분. 내려온 시간이 7시 43분. 그다음에 저 편의점에서 샀던 저 시간이 11시 3분. 그다음에 경찰이 발견한 시간이 그 다음 날 저녁 9시 8분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분이 죽을 이유가 없어. 없죠. 근데 국정원에서는 괴롭혔어. 왜냐하면 이분이 검찰에 가져다 주는 자료는 국정원의 치부를 점점점 드러나게 할 테니까 마티즈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지점이 있어요. 초기는 특히 국정원은 만약에 휴대폰이 켜져 있었다면 혹은 뭐 다른 번호도 마찬가지지만 국정원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할 줄 몰라서 유가족한테 전화해서 출근 안 하니까 이 사람 119에 신고하라고 요청한다는 자체가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고 전혀. 찾고자 한다면 국정원이 가장 먼저 찾을 수 있어. 실시간으로.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어요. 바로. 그거를 119를 통해서 물어본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기서부터 작전이야 이미. 국정원이 유가족한테 전화해서 출근하지 않은 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 자기 직원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자체가 그 자체가 작전이라고. 거기서부터 말이 안 돼.
따질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휴대폰 위치 추적을 왜 못해? 경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를 자기들이 119에 부탁해요. 무슨 동사무소냐 자기들이? 국정원인데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따질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유가족들이 조용히 넘어갔다면 유가족들은 모르니까 회사가 찾아보라고 찾아봤고 119가 찾고 이런 과정을 원했던 거지. 그렇게 보여주길 원했던 건데 유가족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그냥 이 전체를. 처음에 형님이 병원에 갔을 때 국정원에서 장례 절차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날 이제 국정원 직원이 전화가 또 왔어요. 전화가 와서 잘 들어가셨냐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장례 절차를 물어보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과장님, 그분이 이제 직급이 과장이라고 하더니 과장님 국정원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네 형님 뭐 저희가 또 직원 상조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는 못 해드리고 약간의 할인은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저희가 원하시면 그 저희가 들어있는 상조를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당연히 이제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줄 아는 걸로 이제 알아듣고 그 다음에 했던 멘트가 아침에 출근했더니 사무실에서 퇴직금을 정산해 놨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날 아침이에요. 그 새벽 이제 제가 2시 반에 아이고. 춘천서에서 끝나고 한 10시, 11시에 국정원 직원하고 통화했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길래 만반의 준비를 다 했네.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는 줄 알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부검이니까요. 원래 부검이 끝나면 시신 인도증을 유가족한테 건네줍니다. 그러면 시신 인도증을 받는 순간 그 이제 저희가 장례를 치르던 이제 정상적으로는 장례를 치렀어야 되는데 이 국정원 직원분이 그 부검 끝나고 저희 유가족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면담을 그 검사 2분하고 오셨는데 저희 유가족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 오셔가지고 나머지 오신 3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는데 제가 이미 국정원 직원한테 사당동에서 들었던 2시간짜리 얘기 있잖아요. 그거를 나머지 분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대본을 누가 썼냐고, 어떤 분이 대본을 쓰셨냐고. 어허.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 모든 얘기는 다 제가 한 얘기입니다. 형님 그러길래 어떻게 3분이 다 똑같은 얘기만 하냐,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냐. 네,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시신 인도증을 저희 유가족 중에 한 분이 찢어서 그 국정원 직원한테 뿌렸죠. 그래서 우리는 장례 못 치르니까 니네가 내 아들을 가져가든 말든 맘대로 우리는 인정 못한다. 그래가지고 국정원에서 나온 분들이 정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똑같이 이미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본 각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한 분은 벌써 저처럼 이렇게 검정 넥타이를 메고 오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 저희가 서울로 장례식장을 가면 제일 먼저 이제 문상을 하려고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자살이라고 지금 유가족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나 부모님이나 또 여동생이나 또 유가족들은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 사법고시를 어렵게 합격하고 또 이제 국정원 시험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정치호 변호사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 왜 자꾸 국정원에 들어가려고 하냐. 거기 들어가기도 어렵고 하는데 근데 자기는 꼭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싶겠다고 국정원에서 5급 변호사로 일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땐 되게 어려운 직장에 들어간 줄 알고 되게 기뻤었거든요. 가족들이. 근데 국정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전혀 얘기를 못하고 또 물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냥 늘 안쓰러웠죠. 안쓰러웠는데 그냥 정말 죽으려고 맘먹었으면 뭐
막내 아들이어서 이제 효성이 되게 지극했었는데 부모님 찾아뵙고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고 또 형 누나 보면서 좀 얘기를 했을 텐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실종 신고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냥 얘가 어디 가서 죽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전화 왔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전부 다 정상적인 상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저 유가족이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장례를 바로 치렀으면 아마 세상이 모를 일이었을 텐데 대부분 그렇게 끝나죠. 너무 억울하죠. 억울하고 또 저는 친형이지만 동생한테 별로 이렇게 해준 게 많지 않았던 형이어서 참. 제 동생이 자살을 했다고 하면 죽을 이유가 전혀 없던 친구가 죽을 정도까지 누가 그러면 죽을 마음을 갖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누가 자살을 유장한 타살을 했는지 왜냐하면 경찰이 자살을 단정하고 조서 받는 순간부터 자살을 단정하고 사건을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 살았던 집애를 이제 경찰서에서 8명 나오셔가지고 문이 있는데 그 번호키 문이에요. 자동 번호키 문인데 CCTV도 있고 그래서 저는 무슨 지문 감식도 좀 하고 뭐 그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 경찰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형님 이게 문이 저희가 번호를 모르는데 열쇠 가게 아저씨를 부르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번호키를 현장에서 부수는 장면부터 경찰이 사진을 비디오로 다 찍고 8분이 오셔가지고 이 정치 변호사가 썼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서 하나 찾으러 왔고 이미 춘천경찰서는 자살을 단정하고 온 거죠. 유서를 찾으러 왔으니까. 근데 저는 뭔가 타살의 흔적이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주길 원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8분이 그냥 온 집안을 뒤져가면서 유서를 찾는데 가장 특이한 점은 집에 누가 다녀갔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같이 살았던 지인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너무나 깔끔하게 해놓은 상황이 제가 좀 의심스러웠었거든요. 그 발견됐던 그 추리닝이 제가 많이 봤던 옷이에요. 그래서 옷 좀 사입으라고 넌 맨날 집에 올 때 이 옷만 입고 오냐고 했던 그 옷인데 그 옷 입고 그냥 원주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그런 여행이었는데 물건 하나하나가 너무 단정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동생이 그렇게 깔끔하거나 결벽증이 있거나 그렇진 않죠. 근데 대충 남자가 어디 그냥 바람 쐬러 가는데 침대도 좀 대충 해놓고 가고 근데 뭐 빨래도 다 널어져 있고 양복도 다 제대로 걸려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살았나 되게 의심이 많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방송이 끝나고 여러 지인들하고 통화하면서 알게 된 게 침대 옆에 혼자 쓰는 그 아주 자기만의 비밀 서랍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잠궈 놓고 다니는데 제가 갔을 때 그 서랍이 열려 있었거든요. 늘 1년 내내 그 서랍을 잠그고 다녔다고 하는데 비밀 서랍이었는데 비밀 서랍이죠. 비밀 서랍인데 자기만의 서랍인데 그게 열려 있었고 그 이제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 도어가 열려져 있더라고요. 2층 집이었는데 집주인께 확인을 해봤더니 뭐 열려져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여행 갈 때 뭐 잠깐 집을 비우면 문을 잠그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명하게 사건을 수사할 일이면 뒷창문으로 들어가서 잘 좀 점검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유가족 협의회 변호인단도 또 김영미 변호사, 김희숙 변호사님 선임하고 같이 또 활동하고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계속 또 고소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있는 경찰을 신뢰하고 또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또 언론기관과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묻혀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는데 저 유가족보다 또 국민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우리 주진우 기자님 또 이런 자리에 나왔거든요. 나왔으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시는 분들도 또 진실이 꼭 밝혀질 수 있도록 같이 응원해 주시고 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상적인 수사라면 전 이렇게 됐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목격자가 있잖아. 차 2대가 서 있었다고. 그 넓은 데서 2대의 차가 서 있었다고. 그리고 차 안에서 트렁크하고 보자기가 발견된 찢어졌고 텅 비었어. 그러면 누가 와서 그걸 가져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차를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차가 그 도로상 어딘가에 CCTV에 나올 거 아니야. 차 정도 나왔으니까 시간대가. 경찰은 그걸 수사해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타살 의혹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사람이 죽어서 발견됐는데 그리고 현장도 번개탄으로 자살했다고 보기엔 너무 이상한 게 많은데 그리고 그 옆에 차가 있었다는데 물건들이 없어졌는데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타살 의혹을 가지고 동시에 수사해서 이 차들이 어디 길을 통과 요즘 차 CCTV가 얼마나 많은데 CCTV 찾아야죠. 이 차. 그 차들의 동선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찾다 보면 그 차에 탔던 사람들이 휴게소 어딘가에 내렸을 수도 있잖아. 길이라는 게 산을 타고 막 넘어갈 수는 없잖아. 차는 길로 다니는 거예요. 길이라는 게 100만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 오려면 그 길의 가지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어딘가를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차종을 알잖아. 벌써. 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차종 중심으로 그 시간대 일대로 그 주변을 뒤지면 CCTV가 어딘가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 사건 당일날 그 강릉 경찰서가 그 전날 주문진 다리에 투신하고 강릉 IC 빠져가지고 춘천 IC 들어갔다는 거를 자기네가 연락받고 저한테 2시간 만에 찾아갖고 알려줬어요. 강릉 경찰서는. 그게 찾으려면요 정말 네. 다 찾을 수 있는 근데 거예요. 이제 국정원이 정말 마음 먹고 찾으려고 하면 정말로 국정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과 기술과 인력으로 찾으려고 하면 몇 시간 내에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이 차들이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들 다 찾고 거기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CCTV도 다 찾고 거기로 그 차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어딘가로 지나갔어야 될 테니까.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가진 핸드폰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건데 그냥 다 꺼졌든 부셔졌든 어디든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얘기한 거지.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유가족들한테 막 인식시키는 거지. 그런 스토리인 거지. 바로 스토리. 장례로 들어가시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괴로워서 자살하는 게 확실하니까 네. 그렇게 마음 먹게 하려고 노력했던 거고 기본적으로 그때 이미 죽었다는 걸 알았어야 되는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줄 알았죠. 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들은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야 죽었다는 거를. 이미 유가족을 그렇게 설득할 당시에는 아, 진짜.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 이상한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은 언제나 흐지부지 끝나게 돼 있어요. 물증이 없잖아요. 물증이 결정적인. 게다가 보통은 시신을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 장례를 치러버리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사건 초기부터 사건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형님이 계셨고 그리고 자료를 열심히 모으고 있고 시신이 남아있단 말이죠. 저는 이 사건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켜봐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잊혀지지 않게. 예. 저는 타살당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타살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정말로 범인이 밝혀지고 주체가 밝혀지고 물증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일이 처리되어 있는가 앞으로도. 근데 최소한 자살이 아니라 의문산으로 지속적으로 남아서 이 사건이 나중에라도 다시 들춰보고 하여야 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 마티즈 사건은 규명된 게 없죠. 그렇게 끝났죠.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생각해보면 일사천리 진행됐거든요. 유가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마티즈 차량 자체가 장례가 치르기 전에 폐차됐잖아요. 차부터. 모든 게 일사천리 진행됐어요. 그때는.
지금은 유가족들이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거고 그때는 일사천리로 다 진행돼 버렸거든.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사진 몇 장밖에.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는데 이 사건은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이 사안은 꼭 앞으로 계속해서 각하가 가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